네, 감사합니다. 조승정입니다. 잠깐 소개한 것처럼 저는 이제 최초 근무지는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에서 현대그룹의 연수원이 처음 생길 때 그 연수원의 기획팀장으로 가서 87년도부터 제가 교육 업무를 담당하게 됐죠.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그 그룹교육 부원장을 하다가 제가 2006년도 1월 달에 제 전 직장 한국 리더십 센터, 여러분들이 리더십 센터 하면 잘 모르겠지만 세븐에빗이라고 하면 아시죠? 세븐에빗 하는 그 회사 사장으로 제가 3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아마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앞으로 뭘 해야지만 새로운 삶을 잘 살 수 있겠냐는 질문을 던지셨는데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제가 할 일이 뭔가 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는 제가 할 일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뭐 경험이 있다면 이제 공헌 이런 쪽에 좀 신경이 좀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피터 드러커 교수님을 예전부터 많이 알았지만 실제로 그분에 관한 일들 좀 하고 싶어서 드러커 소사이어티 비영리단체입니다. 그쪽에서 일을 하게 됐죠. 일을 하면서 그 드러커 소사이어티의 일은 뭐냐면 드러커의 많은 그런 철학이라든가 그런 정신을 많이 알려보자. 그분이 추구하고자 하시는 게 그 효과적인 경영을 통해서 인류를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읽고 많은 얘기들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조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효과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냈죠. 조금 더 그 철학을 전파하려면 많은 분들이 접하기 쉬운 방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세븐에빗이라는 프로그램이 들어온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됐을 텐데 그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에 책이 있었습니다. 책이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어려운 책이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되게 좋은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나 좋은 내용이에요. 그때 생각이 그러면 이게 짧은 시간 동안에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이 참 이 좋은 그 습관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제가 근무했던 그 회사 그 대표가 그 프로그램을 스티븐 코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갖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스티븐 코비 프로그램을 제일 처음 한 게 제가 현대에 있을 때 저희 현대그룹이었습니다. 그 현대그룹의 부장급 임원들은 그 교육을 다 했거든요. 그때 그 경험이 너무 좋았습니다. 무슨 경험이냐면 암만의 어려운 책이지만 효과적으로 잘 풀어서 전파한다면 굉장히 클 것이다. 저 스스로도 그 책을 본 다음에 워크숍을 참석하고 다시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좋고 내용이 하나하나 와닿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고 드러커의 책이 참 좋은 책이 많아요. 많은 책이 있는데 여러분도 어떠세요?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번역성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드러커 소사이어티에 있는 분한테 여쭤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미국인들도 굉장히 어려워합니까?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해요. 미국에서는 드러커 책이 가장 쉬운 책이랍니다. 가장 쉬운 책이래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책에 대한 그 번역이라든가 그런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세븐에빗 생각이 났어요. 이 드러커의 어려운 책들이 쉽게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 세븐에빗 교육 프로그램처럼 한 며칠짜리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키워드를 끄집어내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오늘 이런 얘기들 책을 쭉 보고 나서 드러커의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제가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경험을 공유하고 싶고 이 경험을 공유한 그 결과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사회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나온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1시간 반 짧지만은 여러 가지 중에서 드러커 교수님의 오늘날 드러커 교수님을 많이 존경하지요. 그러기 위해서 책을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내가 그렇게 되기까지의 7가지 경험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던질 텐데 대답을 많이 하실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신문을, 뉴스를 잘 안 보는 스타일인데 안 볼 수는 없죠. 왜 안 보느냐면 신문 뉴스 보면 참 골치 아픈 얘기들만 자꾸 나와요. 짜증이 나요. 그래서 안 보는데 볼 수밖에 없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전화 금융사기 기록이 압박, 불법 선거, 경비업체들의 절도, 여환자 성폭행한 의사, 인터넷 악성 댓글, 연예인 자살, 정치인의 이전 투구, 우울증 환자의 급증, 자해 방화 부르는 보험, 뭐 이런 얘기들 수없이 많이 나오죠. 이게 뭐 계속 나오죠. 여러분들 이런 그 뉴스를 볼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지 같죠?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다 이 답을 넣어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왜,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고 뭐 없이 세상을 살고 있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네요. 이 말 한번 집어넣어볼까요? 생각 없이. 예, 감사합니다. 조금 더, 그 생각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예. 거기다 앞에 하나 형용사를 붙여서, 무슨 목적? 예. 이렇게 제가 감히 얘기할 텐데, 동의하십니까? 결국 이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목적이지 우리 나중에 같이 얘기하도록 하고요. 산다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올바른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사람들 겁니다. 같이 말을 한번 넣어보지요. 자신이나 조직의 무엇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같이, 예, 뭐 비슷한 얘기 같고요. 같이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왜 사는 존재 이유. 내가 왜 존재해? 우리 조직이 왜 존재해? 우리 인사부가 왜 존재하지? 총무부가 왜 존재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요. 자신과 조직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무슨 일을 찾고 행하면서 무슨 일 찾고? 올바른 학습효과 나타납니다. 올바른지 뭔지를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보고요. 그 결과로서 뭐를 창출해요? 아까 말씀하신 이게 없이는 세상 사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인간은 공통적으로 내가 가치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할 뿐이죠. 다 이런 욕구 갖고 있거든요. 자, 하나하나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정치, 제일 좋아하시죠? 네, 정치인들. 정치에 관한 얘기 한번 하도록 합시다. 여러 분야에서, 정치란 여러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국민들이 뭐를 찾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를 찾게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희망, 꿈. 예, 희망, 꿈. 그 답이 더 좋은 것 같으네요. 제자리 찾고. 학생은 학생의 제자리 역할, 정치인은 정치인, 의사는 의사, 약사는 약사, 교수는 교수, 다 제자리 찾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막 이상한 일을 막 하지요. 그곳에서 자신의 뭐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 역할. 제자리에서 내 맡은 바 제자리에서 그 역할 충실할 수 있도록 무슨 일 하는 것이다? 예, 올바른. 올바른. 정치인들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이 제자리 찾도록 다 만들어주고요. 거기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정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가정. 이거는 뉴욕의 샤티르라는 교수가 한 얘기인데 제가 너무나 공감이 가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까 합니다. 가정은요, 하나, 둘, 셋, 넷이라는 끈으로 연결된 작은 체제 시스템이다. 행복한 가정은 이 끈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소중히 지키는 것이다. 끈이에요. 끊어지면 안 되죠? 그 네 가지가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올바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기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 두 가지는 보살핌 위로예요. 두 가지만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랑. 예. 역시 제가 듣기에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수준이 높고 그렇다고 하게 되는데 이게 참 답이 나오기 어려운데 사랑. 서로 사랑해 주고요. 어려울 때 서로 보살펴 주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고 맨 마지막에 요 하나.
예. 정말 퍼펙트하네요. 각각. 이런 답이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립 서비스가 아니고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올바른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이런 네 가지의 관계를 이어진 끈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요. 서로 이걸 잘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이 행복한 가정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은 뭐 문제 없죠? 이런 것들.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 어머니 어머니 역할, 애들은 애들 역할 다 있죠? 그런 역할을 가지고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것들이 행복한 가정 같습니다. 이게 올바른 가정입니다. 자, 이제 기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일을 함으로써 기업은 올바른 일을 함으로써 누구와 누구로부터 사랑받고 예, 고객과 내부 고객 구성원이죠. 그죠? 그 결과로서 뭐를 창출해서요? 이익 또는 부가가치. 그죠? 그 지속적으로 고잉 컨선 성장 이거죠. 이게 이익을 올리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이익을 올려야죠. 그래야지만 지속가능 경영이 되죠. 올바른 일. 그러면 기업은 올바른 일이 뭘 것인가? 이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분은 드러커 교수님 아까 말씀처럼 이분의 얘기 중에 첫 번째 얘기는 경영학의 구루죠. 이렇게 올바른 경영이란 경제적인 제2자원을요 체계화시키고 조직화시켜서 결국 인간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결국 성공, 행복, 공헌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드러커 교수님 철학입니다. 이 철학을 같이 한번 여러분과 공유할 겁니다. 올바른 경영으로 해서 드러커 교수님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영자들이 과업. 참고로 여기서 드러커가 얘기하는 경영자는 우리 모두입니다. 조직원을 한두 명이라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경영자입니다. 그럼 다 여러분들 경영자죠? 자, 여러분들이 경영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올바른 경영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과업. 세 가지 과업. 비전 설정하고 신뢰를 조직원과 고객한테 심어주고 그 결과로서 어떻게 되나요? 성과를 내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개인이나 조직의 능력 키워주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개인의 조직만 이익 보면 되나요? 사회적 책임.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조직의 성과 창출이라는 것은 비영리단체도 해당됩니다. 비영리단체도 결과가 없으면 안 되죠. 두 번째 생산성 증대. 이거는요, 어떻게 정확한 의미는 개인과 조직의 지속적인 능력 향상입니다. 세 번째가 사회적 책임이거든요. 이 드러커 교수님은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거기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기업이 성과도 안 내고 직원들 능력도 크지 않는데 포함된다고 사회에 기부한다? 이건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순서가 이거예요. 근데 바로 밑에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조직의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인과 조직을 키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능력 개발, 인재 개발이에요. 그 결과가 성과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회사가 이익이 난다면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겠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차가 많이 팔잖아요. 성과 내고 그걸 위해서 많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 결과로 인해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죠. 사회적 부작용. 자동차가 많이 달리면서 뭐가 있나요? 환경 문제, 도로 문제, 공해 문제, 이게 있죠? 이 문제를 현대자동차에서 나름대로 책임을 느끼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고객한테 사랑받지 못할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세 가지. 그래서 드러커 교수님은 계속 질문해요. 왜? 우리가 모든 일에 왜를 알면 what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what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드러커 교수님이 얘기하는 why는 이런 것들인데 what이 올바른 이고요. 올바른 일이고 올바르게 한다는 것은 how입니다. 올바른 일이 what이고 올바르게 하는 것이 how예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워킹 스마터 요새 화두죠? 워킹 스마터가 뭐냐 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드락 교수님은 올바른 일을 찾고 그 일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다. 워킹 스마트는. 생산성의 대폭적인 상승은 워킹 스마트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워킹 스마트는 뭐냐? 열심히 일하고 오래 일하는 게 아니다. 똑똑하게 현명하게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화두예요. 올해 금년의 화두입니다. 화이트 칼라의 생산성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무한대거든요. 나름대로 워킹 스마트가 되기 위해서 개인이 노력하고 조직이 도와준다면 이 결과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이 대표적인 게 요새 스티븐 잡스 아이폰이죠. 그 결과 무한정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모두가 워킹 스마트가 되고 우리 조직원들이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생산성 향상 성과는 결과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워킹 스마트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 맥인데, 워킹 스마트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요. 결과적으로 크게 보면 모두가 내가 과업에 집중하고요. 강점을 활용하고 시간을 잘 활용하면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뭐 하늘에 뚝 떨어진 얘기 아니거든요. 간단하지만 실제로 하고 있느냐는 또 다른 차원이죠. 자, 대표적인 그 워킹 스마트는 드러커죠. 그 드러커가 자기가 이렇게 이런 모든 세계적인 경영자가 되기까지는 나름대로 이렇게 경험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7가지 경험을 한번 같이 공유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너무나 뻔한 얘기죠? 첫 번째 경험은 목표와 비전을 가져라. 두 번째 경영은 신들이 보고 있다. 제가 올해 이 신들이 보고 있다는 그 말을 좀 퍼뜨리고 싶습니다. 그 의미를 나중에 가볍게 공유하도록 할게요. 세 번째, 끊임없이 새로운 주제를 공부하라. 끊임없이입니다. 새로운 주제입니다. 키워드가. 네 번째,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기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일이 요구하는 것을 배워라. 평생학습 개념입니다. Lifelong learning, 평생학습. 여섯 번째는요, 피드백 활동을 하라. 이건 뭐냐면 내가 피드백을 해주고 피드백을 받으라 이거예요. 일곱 번째가 맨 마지막에 다 결과물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냐. 이 고민을 7가지를 통해서 오늘 드러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드러커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드러커가 요 얘기를 끄집어낸 게 저 대학생 시절에 베르디를 만났어요. 베르디의 오페라를 봤습니다. 너무나 감명 깊었어요. 그래서 그 베르디를 좀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대신 어떤 신문 기자가 베르디를 만난 기사를 봤습니다.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나 이렇게 많은 이렇게 작곡을 했는데 베르디 굉장히 훌륭한 작품을 만드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지금 만든 작품보다 앞으로 만들 작품이 더 중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끝이 없는 거예요. 목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완벽을 추구할 때 목표를 가지고 이걸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대표적인 게 최근에 우리 김연아 참 기특하죠. 난 이 친구가 그 올림픽 때 저는 1등 못할 줄 알았어요. 이 얼마나 압박감이 컸겠습니까? 저는 그 중계방송 할 때 못 봤어요. 걔 넘어질까봐. 가슴이 툭툭 거려가지고. 그리고 못 보고 들어와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보고 와서 1등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 친구가 1등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죠. 준비를 무지하게 했을 겁니다. 그죠? 노력을 무지하게 했을 거예요. 왜? 준비를 많이 하고 노력을 했을까요? 이 목표예요, 목표. 이 목표의 힘은요, 엄청난 큰 힘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 이 사람 잘 아시죠? 이분 비디오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보셨죠? 대단하죠? 손발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나는 행복하다고 그래요. 왜? 왜 비디오 보신 분 얘기하세요? 왜 행복하다고 얘기할까요?
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몇 번 죽으려고 그랬었죠? 대학까지 졸업했습니다. 죽으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죽지 않은 것은 살 만한 이유, 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는 뭐냐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과 자기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친구들 때문에 자기는 죽을 수가 없다. 목적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사회에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그 살아야 할 이유, 목적이 뭐냐면 나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복의 전도서예요. 그 목적. 그 힘이 너무너무 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첫 번째 지적 경험은 목적과 목표가 명확히 돼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맨 마지막에 시간 있으면 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지금 제 얘기는 나중에 꺼내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이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평상시에는 몰라요. 저도 이것을 언제 만들었냐면 2006년 2월 달에 처음 잡았어요. 2006년 2월 달. 2006년 2월 달은 제가 몇 살이야? 54살 때입니다. 꽤 많죠, 제가.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얘기해요. 저 같은 사람들 이제 같이 얘기할 때 목적, 목표 얘기하면, 야, 이 나이에 무슨 뭐 새로운 목적, 목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저는 그 얘기 그때 강변을 합니다. 53세, 54세 했는데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전까지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힘들지 않거든요. 그 힘이 뭐냐면 어려울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저거예요. 제 얘기는 맨 나중에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 힘을 내가 받았는지. 여기서는 지적 경험, 첫 번째는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하라. 그것은 자기를 방황하지 않고요. 어려울 때 자기를 이게 돌봐주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 사람은 스스로가 성취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성장한다. 동의하시죠? 만약 자신이 되고자 하는 기준을 낮게 잡으면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고, 너무나 당연하죠? 되고자 하는 목표를 높게 잡으면 그 사람은 위대한 존재로 성장할 것이다. 자, 이 얘기 모르는 사람 있나요? 하지만 여기서 제목은 리플렉션입니다. 그런데 나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워크숍 때는 이걸 경험학습을 통해서 다들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많은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자, 두 번째. 제가 이 말을 퍼뜨리고 싶다고 그랬었죠? 신들이 보고 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신들이 보고 있다. 네? 크게 한번? 네. 그런 뜻이다. 저도 이 책을 볼 때, 좀, 제목이 좀 그렇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니까 이겁니다. 파르테논 신전에 이만한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페이다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멋있게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 돈을 받아야죠. 돈 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신전이. 이 신전이 앞에 이렇게 있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서 위를 쳐다보니까 앞면밖에 안 볼 거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반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페이다스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페이다스가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은 뭐냐면 앞면은 잘 만들었지만 뒷면은 잘 성의가 없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일 할 때 신이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남이 안 보는 부분까지 철저히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세심함이에요. 세심함. 누가 뭐라든지 간에 자기를 속일 수 없죠. 남을 속일 수 있죠. 자기 속일 수 있나요? 자기는 속일 수 없을 것 같아요. 신은 더 속일 수가 없죠. 이 메시지 주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옛날에 봤는데 디테일에 관한 책이거든요. 세심함이 차이를 만든다. 100백의 1은 99가 아니다. 100백의 1은 제로다. 이런 얘기.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 고객 만족 얘기 많이 하죠. 이 고객이 불만이 있는 고객은 이 불만이
하는 얘기를 무지하게 많이 하죠. 요새 영업 그 회사가 얼마큼 잘 나가느냐, 그 물건이 얼마큼 좋으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잣대가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잣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족도를 10으로 평가할 때 보통 만족도 평가가 5점 척도잖아요. 10점 척도예요. 근데 고객한테 내 제품을 다른 사람한테 추천하겠느냐? 또는 우리 회사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굉장히 좋은 회사, 들어오고 싶은 회사라고 얘기하겠느냐? 이 질문 하나요. 그럴 때 9점하고 10점 이상을 체크하면 충성 고객이에요. 7점, 8점은 제로예요, 제로. 6점 이하는 마이너스입니다. 그 얘기는 8점 정도면 좋은 것 같죠? 근데 1%가 부족하고 2%가 부족한 회사라고 보거든요. 9점, 10점은 굉장히 만족하는 회사들이에요. 무조건 만족해요. 누가 뭐든지 간에 그 회사의 전도사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디테일, 이 조그만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는 것이 이게 경쟁력의 차이라고 하거든요. 한비야, 저보다는 나이가 적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예요. 만나보고 참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책에 보니까 한비야의 원고는 딸기밭과 같다. 왜 그럴까요? 왜요? 고객이 많은 오자, 탈자, 내용 이런 것들 다 보는 계속 고치는 거예요. 계속 아주 완벽할 때까지. 어몽길 텐트는 누가 봐도 안다. 어떻게? 그 앞에 텐트 앞에 신발이 놓여져 있죠. 정리정돈. 이 어려운 목숨을 거는 그 등산하기 위해서는 모든 게 다 정리가 돼야 되죠. 작은 것부터 신발 정리정돈부터. 이게 디테일이에요. 이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제가 보기에 저도 마찬가지였고 이만하면 됐겠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좋아요. 근데 경쟁이 아주 치열한 상태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드러커는 두 번째 경험은 이 디테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그만디노 위대한 상인의 비밀 그 소설 읽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서 같이 공유할 겁니다. 사람들은 소설을 완성하고 나면 작가들입니다. 자신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하면서 그쯤에 만족하고 어디 좋은 데 팔 데 없을까? 이 생각을 하지만 나는 작품을 다 쓰고 나서도 한 문장 한 문장 다듬기부터 시작해 작품 전체를 탄생시키려고 쓴다. 괜찮다는 말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뛰어나다는 말 때까지 온 힘을 다해야 된다. 이게 고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드러커 교수님이 경험했던 두 번째 지적 경험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목적, 목표 같고요. 두 번째가 신이 보고 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우리 말을 퍼뜨려 보자고요. 우리가 얘기할 때, 야, 신이 보고 있어. 나 자신에 대화할 때 신이 보고 있어. 나는 속일 수 있지만, 남은 속일 수 있지만, 나는 못 속일 거야.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을 처리한다면 이게 자기 만족이고요. 고객 만족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여기서 얻은 교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모두가 작은 부분에서 세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한 경험이 있는가? 많이 있겠죠? 그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 뭔가? 많은 그런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한번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리플렉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 하나도 없으시죠? 그죠? 왜 답을 안 하세요? 세심한 것 때문에 마음 상한 일 한 번도 없죠? 완벽하게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끊임없이 새로운 주제를 공부하라. 이분은 신문기자, 증권회사 뭐 등등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일 다 잘했죠. 그때마다 유능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3, 4년 주기로 새로운 주제를 공부하는 습관을 60년 이상 실천했대요. 3, 4년마다 새로운 주제 일, 60년 실천.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새로운 경험. 이걸 제일 잘하는 분을 제가 찾아봤어요. 누굴까? 안철수 씨 같아요. 제가 두 번째로 존경하는 분. 아까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한비야 제가 되게 좋아하고 안철수 씨 제가 좋아합니다. 처음에 의사였었죠. 서울의대 것도 내과 과장이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바이러스 연구소. 세 번째가 기업인.
지금 뭐 합니까? 카이스트 교수. 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일을 쭉 바꿨을까요? 이 사람이 미션이 뭘까요? 사회공헌이거든요. 큰 뜻이 있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대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1등이죠. 대학생만일까요? 이분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나오면 될까요? 저는 뽑아줄 것 같은데. 어쨌든 목표가 뚜렷하고 새로운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된 겁니다. 여기서 얻은 리플렉션, 나의 일과 연계되어서 더욱 정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 끊임없이 새로운 주제 공부입니다. 내가 일 잘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똑같은 일하고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 1, 2년 후, 3, 4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지속적인 새로운 학습. 네 번째, 자신의 일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드러커는 6개월 단위로 했는데 저는 습관이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6개월 단위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이렇게 하고 있다면 6개월 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쭉 검토하는 것들. 이런 얘기들. 여기서 6개월 단위로 그동안 성과, 잘했던 것, 못했던 것, 노력이 부족했던 것 이렇게 쭉 적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집중해야 할 것, 개선해야 할 것, 배워야 할 것 이런 것들 쭉 적어서 버릴 건 버리고 새로운 건 새롭게 만들고 공부할 건 공부하고 이런 것을 계속 했다는 거죠.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인 피드백 6개월 간격으로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본인 스스로가. 내가 6개월 동안 잘한 일은 무엇이지? 잘하려고 노력했던 일은?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분야는? 잘못됐거나 실패했던 일 가지고 한번 쭉 적어보는 거예요. 저는 석 달 단위로 한다고 그랬었죠?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힘. 아는 것 같지만 생각을 끄집어내서 내가 이렇게 직면하는 것과 머릿속에 있는 것과 너무나 차이가 나더라고요.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플랜이죠? 뭐 할 거냐? 앞으로 6개월간은. 6개월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6개월간은. 이걸 통해서 집중해야 할 일이 뭐야? 개선할 일은 여기다 또 하나 추가시켜서 버릴 일은 그 다음에 새롭게 배워야 할 일은 이걸 한번 계획을 짜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획서를 작성해서 실천에 옮겨놓습니다. 근데 이거 없이 1년 계획 잡아놓고 또는 잡아놓지도 않고 한다면 바쁘기만 하죠. 엄청나게 바쁜데 하루 종일 바빠서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 되게 바빴는데 내가 뭐 했지? 이렇게 생각할 때 아주 허망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플랜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검토한다면 이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돌아가셔서요. 한번 지금 넉 달 지났나요, 올해? 그죠? 5살 지났네요. 5살 동안 여러분들이 잘했던 것, 못했던 것, 노력이 부족했던 것 한번 직면해 보실까요? 그걸 가지고 뭐에 집중할 것이냐, 뭘 개선시킬 것이냐, 뭐를 버릴 것이냐 이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경험. 새로운 일이 요구하는 것을 배워라. 이 양반이요. 런던 은행에서요. 시니어 파트너 수석 비서실을 일했습니다. 일을 무지하게 잘했어요. 누가 보든지 다 칭찬했습니다. 근데 자기 오너가 상사가 칭찬을 안 해줘요. 칭찬 안 해준과 동시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너 일 잘할지 모르지만 내가 증권 분석사에서 하는 일 것처럼 잘하고 있다. 넌 새로운 일을 맡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일 잘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일이 요구하는 것을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난 너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기분 나빴는데 돌이켜보건데 이게 굉장히 큰 메시지, 아주 파워풀 퀘스천이었다고 합니다. 승진.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과장, 부장 승진했거든요.
저도 현대 있을 때 많은 걸 봤습니다. 굉장히 일을 잘하는 친구가 부장 승진, 임원 승진했습니다. 임원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굉장히, 저도 힘들어했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준비가 안 돼서 그럴 것 같아요. 준비가. 제가 이걸 하면 제가 기억나는 인물이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기억납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저는 삼성 출신 아닙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회장이 되신 다음에 신경영을 하시면서 한 얘기 중에 하나, 임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 임원들은 앞으로 직원들한테 얘기할 때 향후 3년 후의 일만 얘기해.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야. 하고 나서 아마 기자 모니터링 한 모양이에요. 실제로 직원들한테 관리, 뭐 이렇게 통제만 하는지 새로운 일, 앞으로 성장 동력이라든가 새로운 일에 관한 얘기하는지를 모니터링 했던 모양이에요. 거기 삼성에 있는 친구들이 처음에 굉장히 스트레스 쌓였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바뀌는 거예요. 진짜 임원으로서의 역할은 앞에 미래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되고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찾아보니까 진짜 미래에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느낀 거예요.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 그렇다면은 드러카가 얘기하는 새로운 일을 미리 준비하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부장 되고 싶고 임원 되고 싶다면 부장이나 임원이 할 일이 뭔지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 되게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 이게 드러카가 얘기한 5번째 교훈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이 1, 2년 후에는 쓸모없는 것이 된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아픈 질문이죠. 나 일 잘해요, 지금. 잘하는데 1, 2년 이후에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이 계속 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다 아이폰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이폰. 이게 아마 굉장히 세상을 바꿔놓을 것 같아요. 저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해서 이걸 갖고 왔는데 첫날 갑작스럽게 갖고 왔는데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못 받겠더라고요. 못해가지고 전화하지도 못하고 메일도 못 보내고. 근데 이걸 보니까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죠. 진짜 무지무지하게 세상이 바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준비.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방법 여러 가지 많죠. 그 방법을 가지고 계속 신세대들과 대화할 때 계속 그게 맞을까? 아닐 것 같아요. 이제는 신세대들하고 대화한다면은 지금처럼 마주 앉아놓고 얘기하고 이게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내가 맡고 있는 조직에서 하고 싶은 새로운 일이 무엇이고 그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지금 뭐를 준비할 것이냐.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했던 방법 가지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효과적인 방법. 그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이게 새로운 일에 대한 학습입니다. 결국 얘기는 실컷 조건 간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으면 버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 슬로우 데스와 딥 체인지 이런 얘기 있었죠. 천천히 죽을 거냐 혁신할 거냐 하는 얘기. 이 얘기입니다. 6번째 결과 과정을 피드백 활동하라. 이것은 조직에 관한 그런 부분들인데 피드백 활동을 통하여 자신이 개선할 점과 강점, 한계들을 숙지하라. 목표와 업적 간의 비교를 통해서 뭘 공부할 것인가까지 파악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이걸 가지고 제가 업무 습관 중에 하나 이겁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6개월 단위 프로젝트 끝났다면 제가 드러커 책을 본 다음에 이 표를 하나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저희 조직원들과 같이 이 간단한 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명 적어요. 자, 그거 했어. 그거 한 결과가, 긍정적인 결과가 뭐지? 같이 얘기를 해서 다 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프로세스를 거쳤지? 다 쓰죠. 그 다음에 다시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면은 내가 계산할 점이 뭐였었지? 쓰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 없는 과정은 뭐였었고 새로운 프로세스가 뭐지? 이걸 한번 같이 모여서 만들어서 평가하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에. 간단한 표지만요. 굉장히 파워풀한 표가 없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가치입니다. 조직원과 가치. 뭐를? 지난 일의 프로젝트를. 뭐를 평가해요? 잘한 거, 못한 거, 거기에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얘기해요. 이걸 가지고 얘기해서 이걸 가지고 한다면 실패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하면서 제가 1997년도에 현대그룹 연수원을 크게 졌거든요. 굉장히 큰 연수원을. 그 당시에는 가장 최첨단 연수원을 졌어요. 한 2년에 걸쳐 진 다음에 잘 졌다고 막 했는데 진 다음에 보니까 아쉬움이 되게 많아요. 아쉬움이. 그래서 이 표를 같이 작성했습니다. 해봤더니 이 점이 꽤 아쉬워요. 다시 연수원을 진다면 더 잘 질 수 있을 텐데 하는 이렇게 연수원에 관한 짓는 그런 그 플랜 하나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 이게 없다면 잘 못 만들었을 거예요. 이게 피드백, 일에 대한 피드백의 방법입니다. 사람 피드백, 이건 제가 남의 얘기를 좀 인용하겠습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줘야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있어도 피드백 해줄 때 야단이 아닙니다. 피드백. 자부심을 찾아줘. 야단치는 게 아니고요. 이 일에 대해서 너는 우리 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고객이 이렇게 불편을 제기한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죠.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요. 정확하게 문제점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과거가 아닌 미래에 초점을 맞춘다.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사례를 말씀드리면 회의를 하죠. 모여서 회의합니다. 같은 팀장끼리 모여서 회의해요. 회의하면은 주로 어떻게 회의를 하나요? 회의하면 어떤 내용들이 오가나요? 어떤 내용들이 오가요? 회의할 때? 난 책임 없어. 면피죠. 문제가 있는데 난 책임 없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어. 고객이 뭐 환경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 경우입니다. 1시간 중에 한 40분은 이렇게 나는 잘했는데 여러 가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문제 해결에 관한 회의를 나중에 조금 합니다. 제가 이 드러커 책을 공부하면서 제가 회의 문화를 좀 바꿨어요. 회의 문제는 사전에 인터넷으로 공유하고요. 회의할 때는 문제 위주 회의가 아니고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풀 것인가 이런 미래지향적인 회의를 했습니다. 어때요? 그러면 그 미래지향적인 회의할 때 너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 안 나오잖아요. 반대로 그런 회의하지 않으면 일단 기분이 나빠져요. 나는 잘했는데 네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반격하죠. 근데 거꾸로 과거 문제가 아닌 미래 문제 쪽으로 한다면 서로 피드백을 잘해준다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람이 아닌 행동이나 행동이나 성과에 초점, 같은 얘기거든요. 야, 너란 인간이 왜 그러냐? 너 학교 어디 나왔어? 이런 게 아니고 그 피드백이라는 것은 그 행동의 결과, 성과의 결과, 기준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라 그런 얘기죠. 나를 중심으로 한 표현을 사용한다. 대화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마. 이거는 유 메시지입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마. 이게 그렇게 쓰지 말고요. 똑같은 얘기지만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참 힘들다. 다르죠? 너 그렇게 하지 마 임마. 라는 것과 네가 그렇게 그 고객한테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내가 참 힘들다. 이건 I 메시지입니다. 나 중심으로 이런 대화를 하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라는데 제가 이 사례를 한번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쓰라는 거거든요. 피드백할 때. 하지 마. 우리도 모르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부정적인 언어죠. 이거를 잘 쓰는 야구 감독. 또 존경할 사람 너무 많네. 야구 감독. 김인식 감독. 김인식 감독의 얘기를 들어보면 커브 치지 마.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직구 쳐. 똑같죠? 커브 치지 마 하면은 상대편 입장에서는 하지 마. 기분 나쁘죠? 특히 그렇죠? 직구 처음 다르죠? 이게 우리도 모르게 긍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것보다 자꾸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이런 언어를 통해서 피드백을 많이 할 때 상대한테 감정을 주는 거거든요.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구체적인 미래지향적인 문제 해결.
똑같은 비슷한 얘기일 것입니다. 명확한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해결 방안에 대한 회의라고 있고요. 다섯 번째 피드백은 내가 도움을 주고 싶다. 요새 우리 리더들이 가장 많이 학습해야 할 그 내용이 코칭입니다. 코칭은 여러분들 나중에 책을 사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성인들을 이렇게 대할 때 특히 상사가 부하를 대할 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얘네들은 머릿속으로 충분한 답을 갖고 있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빠서 그러든 뭐든 그러든 잘 해결을 못하고 있다면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고 지시하는 게 아니고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코칭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특히 신입사원들 요새 취업한 신입사원들 정말 무지무지 똑똑한 애들이에요. 걔들 조금 경험 쌓으면 정말 일 잘할 애들이에요. 걔들한테 잔소리 안 먹힐 것 같아요. 믿어주고 걔들이 모든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주고 필요하면 질문을 통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찾아서 문제 해결하게 만들어주고 도와주면 이게 자발적인 참여예요. 리더십은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은요. 제가 다음 달에 책을 하나 좀 쓸 게 있는데 제가 리더의 역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더의 역할은 조직원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게 뭔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조직에서 행복한 경험은 어렵지만 서로 신뢰하게 만들어주는 것. 두 번째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당연히 조직도 크지만 나도 커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될 때 행복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문제 해결하게 만들어주고 이게 코칭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런 얘기들입니다. 맨 마지막에 일을 잘하길 바란다는 긍정적인 메시지. 이렇게 7가지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드러커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드러커 얘기를 가지고 한번 찾아봤더니 제가 진짜 이게 마음에 드는 문구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공개할까 합니다. 여기서 얘기한 것은 6번째는 피드백입니다. 제가 2가지 얘기했었죠. 일에 대한 피드백과 사람에 대한 피드백 말씀했었죠. 일에 대한 피드백은 6개월 단위로 내가 했던 결과, 개선할 점, 개선할 프로세스를 한번 같이 해보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생각을 한번 해보죠. 나는 평상시 일터에서 피드백을 자주 주고받는가?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나를 피드백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은 피드백 중 내가 알고 있었던 영역은 뭔가? 자주 듣는 피드백은 무엇인가? 그런 피드백이 당신 발전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가? 이 얘기는요, 서로 믿고 서로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고요, 받아들이라는 거거든요. 반대는 내가 피드백을 통해서 도와주고 키워주고 이런 것들. 그렇다면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런 문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문화가 되려면 첫 번째, 믿어줘야 될 것 같아요. 신뢰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신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드러커는 이 6번째 지적 경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슈페터가 세계적인 유명한 경제학자죠. 드러커 아버님과 슈페터가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슈페터와 드러커 아버지와 대화를 드러커한테 얘기해 줬는데 드러커 아버지가 슈페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죽은 후 어떤 사람이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끔찍한 얘기죠. 끔찍한 얘기예요. 최근에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박찬욱 감독. 영화 감독 치고는 좀 덜 이기적이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여기 한번 키워두었습니다. 지금 KT 사장이죠? 옛날 재경부 장관이었고 훗날 KT 제도약은 물론 IT 산업의 성장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했던 CEO로 기억되고 싶다. 이용규 기아 1번 타자죠. 올해 되게 못했다가 지난주부터 되게 잘하더라고요. 야구 잘했던 선수보다 그라운드에서 근성 있고 지기 싫어하고 열심히 뛰었던 선수로 각인됐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죠. 이용규도 아시죠? 아시는 분이 있죠? 아주 독종이죠? 아주 악발이에요, 악발이에요. 광민정, 김연아
다음에 얘가 이제 잘할 것 같죠? 가장 인상이 남는 연기를 하는 관중에게 감동을 준 선수. 자,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할 때 이 답들입니다. 자, 질문.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시나요? 한 분 한번 여쭤볼까요? 누가 한 분 말씀해 주실래요? 우림 특강에 매번 참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인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는 과정, 그 결과, 실천하는 그 자체가 인생이라면 그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이게 드러커가 얘기하는 인류 발전 같습니다. 80살 생일잔치 참석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80 됐을 때 여러분들 생일잔치에 다 왔어요. 여러분들 친지가 많이 왔습니다. 친지는 여러분들 자식이 있겠고 친구도 있겠고 뭐 회사에 동료들도 있겠고 많지요. 동네 사람도 있겠고 그 사람들한테 듣고 싶은 찬사 뭘 듣고 싶으세요? 자, 그렇다면 그걸 위해서 지금 뭘 준비할 것이냐? 이게 드러커가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양반이 98살까지 살아가셨죠?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공부를 계속한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80살 아니고 이 사람은 100살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100주기죠. 100주기 세미나 했었죠. 이걸.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집니다.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브레이크다운 하겠습니다. 어떤 배우자가 되고 싶은가? 아이들에게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가?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고 싶은가?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가? 사회생활 다 하고 계시잖아요. 직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가? 전문가로서 어떤 평가를 하고 싶은가?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 만들면서 우리 모두가 지식 전문가가 되자. 영어로 knowledge worker란 말을 썼는데 저는 지식 근로자란 말을 쓰지 않고 지식 전문가란 말을 쓰고 싶습니다.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어요. 전문가로서 다 돼야죠.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가?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질문을 받고 이렇게 한번 만들었습니다. 2월 23일 날. 음악이 조금 있는 게 낫죠? 첫 발자국이에요, 첫 발자국. 제가 2005년도 12월 말에 현대를 나왔거든요. 제가 전무했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월급도 많이 받고 잘하고 있었습니다. 전 제 발로 걸어 나왔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현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너무나 하루하루 쫓기고 살았습니다. 사원되고 대리되고 과장, 차장, 부장 뭐 임원 돼가지고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살았으니까 전문가가 됐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내 진짜 간절한 게 뭐냐? 나는 마음이 정말 평화로우고 싶다. 내 마음이 평화롭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 날 믿어야 될 것 같아, 나. 그리고 남한테도 이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배려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고요. 또 일을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된다면 내가 아주 평화로워 될 것 같아. 그런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이 뭔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게 돈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월급도 많이 받았거든요. 돈이라고 생각했다면 제가 힘들어도 현대에 계속 있었을 텐데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이것이라면 이걸 통해서 한번 좀 보람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팍 들어든 거예요. 그거 생각을 하니까 막 전율이 쏟고 막 그래요. 그러면 뭘 하자는 건데 해가지고 아까처럼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친지로서, 경영자로서, 사회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남편. 저는 집사람하고 결혼을 중매했어요. 5번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5번 만나고.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한 달 만에 사우디아라비아에 해외 나갔습니다. 제 집에는 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호르몬이, 그 다음에 시동생, 대동생 둘이 있었는데, 달랑 저희 집사람 데려다 놓고 전 떠났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리고 해외를 갔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85년도예요. 한 달 정도 갔는데, 그때는 전화하기도 어려운 상태예요. 근데 한 달 지나니까 얼굴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집사람 얼굴. 생각해 보세요. 더 기구한 운명이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여행 제주도 가는데 비행기도 그때 3명 자리예요. 내가 여기 앉고 이쪽 줄에 앉았어요. 떨어져서 앉아가지고 서먹서먹 하면서 이제 신혼여행 가서 호텔방에 들어가는 것도 쑥스럽고, 이건 뭐 쑥스러웠어요. 그러고 나서 결혼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해외 가니까 진짜로 기억이 안 날 정도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지난 다음에 휴가를 와서 이제 휴가 한 달 동안 와서 집사람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죠. 저 집사람이 저한테 이걸 물어봐요. 그때 저한테 여보란 말 못 쓰죠. 지금도 못 써요. 신혼 때 안 쓰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과장 때였거든요. 저 집사람이, 조 과장님,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 뜻을 잘 이해 못했어요. 그 뜻이 뭘까요? 여자가 내가 잘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무슨 속마음이 있는 건가요? 사랑을 확인받고 싶었죠? 사랑해, 너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기도 참 잘하더라. 그리고 연탄 참 잘 갈더라. 저희 집이 1번씩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밤에도 겨울에는 연탄을 몇 번씩 갈아야 돼요. 방 4개 갈아야 돼요. 쭉 힘들어요. 그 다음에 조금 여기 이게 좀 착하더라. 딱 그 3마디 했는데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말을 안 해요. 그 말을 안 하는 과정에서도 나중에 보니까 애는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0개월 만에 애가 나올 때가 됐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러던 중에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급히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하기 참 어려웠는데 전화가 왔어요. 처제한테 전화가 왔어요. 막 난리 났어. 형부란 인간은 어떻게 그런 인간이 다 있냐. 뭐 그러면서 막 난리 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언니가 어떻게 된 줄 아냐. 거의 초죽음이다. 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잘못돼가지고 언니가 초죽음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나 놀라고 당황스러워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비행기표를 끊고 조기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딱 가니까, 그 전에 이제 우리 어머님하고 통해서 그 애가 어떤 애인지를 알았죠. 그 애가 어떤 애냐면, 애기 나오면은 다리 잡고 의사가 엉덩이 때리죠? 우려야죠? 다리를 때리죠? 다리를 딱 잡았는데 다리가 흔들흔들해요. 그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불치병이에요. 뼈가 다 부러지는 병이에요. 오래 못 살아요. 어떻습니까? 애를 낳은 데가 잘못되고 시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듣고 거의 정신이 나갈 정도로 힘들었죠. 그 얘기를 다 들을 순간 제가 너무나 제가 집사람한테 아주 못할지라기보다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명서를 쓰면서 집사람한테 그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진정입니다. 사랑하겠다. 이를 위해서 무조건적인 존중하고 관심 갖고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다. 여기까지 딱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교육받으면서 집으로 먼저 보내주거든요. 저 집사님 먼저 받아봤습니다. 그 오니까 굉장히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하지만 요거 하나만 더 집어넣어달래요. 당신이 건강해야 돼. 당신 몸 건강해야 되는 것도 남편으로서 역할이야. 그 얘기예요. 두 번째, 두 딸이 있는데 지금 해외 다 나가 있어요. 캐나다에 나가 있는데 참 그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미국이나 캐나다가 굉장히 힘듭니다. 입학하기 쉬워도 졸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너무 안쓰러워요. 제가 도와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얘들한테 뭘 도와줄 거냐. 라는 생각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보다도 친구로서 걔 애들 말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 그 얘기 못하겠습니다. 제 작은 애들하고 한 대화를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못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제가 정말 걔 입장을 통해서 한번 친구로서 많이 들어주니까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진짜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회사 경영자로서 제가 회사 경영자로서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가치관 중에 하나가 우리 애들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을, 직원들을 굉장히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자발적인 참여하죠. 애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회인으로서 제가 경희대학교에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요. 대학교 4학년 학생들한테 그 리서치 개발이라는 프로그램 맡고 있는데 거기 일주일에 2시간 반씩 가거든요. 제가 이런 걸 역할을 제가 쓰지 않았다면 안 나갔을 거예요. 왜? 경제적으로 2시간 반하고 한 달에 저기 강제료가 얼마 줄 것 같아요? 35만 원 줘요. 제가 경제적인 거 가지면 안 해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것부터 나오는 걸 통해서 남을 도와주고 싶다. 진짜 애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특히 대학교 졸업할 애들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오늘도 애들 코칭을 하고 왔습니다. 제 학생들을 불러다 놓고 힘들어하는 애들 제가 코칭은 걔들 이렇게 이것도 만들어 보고요. 자기 잘하는 거 강점 찾고 가치관 찾고 거기서 맞는 일을 찾고 목표 세우고 하는 것도 도와주고 싶어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제가 바라건대 우리나라 대학생 졸업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내 개인적으로 이 목표를 만들고요. 조직에서 필요한 것을 공부하고 가족 조직에서 공헌하면 좀 좋겠어요. 저 그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생각을 안 했다면 안 했을 거예요. 신앙인, 이것은 뭐 당연하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이 힘이 얼마나 큰 힘이냐면 내가 힘들 때 나를 지켜주는 힘이에요. 돈? 아닌 것 같습니다. 가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다 다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드러커 첫 번째 지적 경험은 목표를 명확히 하자는 거거든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 더 나아가서는 사회 공헌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드러커 교수님의 장점은 답을 주지 않고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이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CEO들 이 질문을 계속 하라는 얘기거든요. 5가지. 네 회사 미션이 뭔데? 미션이 왜입니다. 왜? 고객이 누구야? 잘 알 것 같지만 잘 몰라요. 두 번째, 그 고객이 원하는 가치가 뭐야? 가치. 네 번째, 그걸 위해서 네가 원하는 목적이 뭐야? 기대치가 뭐야? 그걸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어? 이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제가 작년에 제 회사에서 고객들이 굉장히 필요할 거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시를 했는데 생각만큼 고객이 많이 안 와요. 왜 그럴까? 이상하다. 하고 나서 나중에 고객들의 가치를 알아봤더니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얘기가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고객은 이걸 원할 거야. 우리 직원들은 이걸 원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원하는 건지 아닌지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계획, 목표입니다. 목표를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계획 중에서 계획의 5단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새로운 일을 위해서 버릴 게 뭔지를 찾아라. 버릴 계획을 찾아라요. 이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버릴 거 무지하게 많죠. 여러분들 이사 갈 때 많이 버리죠? 이사 안 가면 쌓아두죠? 저희 그 동료 교수의 사례. 굉장히 애지중지했던 강의 노트가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파워포인트를 다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공덕스럽죠. 저도 그래서 몇 가지 백업을 시키는데 근데 그 사람은 백업도 안 했어요.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야, 그때 굉장히 어려웠겠다.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아, 근데 말이야, 내가 그걸 잊어버린 게 행운이었어. 안 잊어버렸으면 어떡합니까? 그거 쓰죠. 쓰면 똑같죠. 잊어버렸으면 어떡합니까? 다시 생각하고 만들죠. 이 힘이에요. 버릴수록 버려야지만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못 버리죠. 왜? 편안하니까. 드러커의 얘기는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혁신의 첫 번째도 버리는 거예요. 버릴 거, 새로운 걸 만들려면 버릴 게 있어야죠. 워크 스마트, 올바르게 한다는 것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기존에 필요 없는 길 버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혁신의 첫 번째예요. 버려야 돼요. 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그 5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찾아보세요. 여기서 그 얘기를 못 드리겠고요. 이런 질문. 이 질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가 될 텐데요. 드러커 말씀을 다 듣고 제가 한번 이렇게 모델 한번 만들었습니다. 워킹 스마트란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왜, what, how. what이 있으려면 why가 있어야 돼요. 그죠? 명확하게 일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일이 뭐야? 왜 하는 것이어야 되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일의 패러다임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직장생활 어떠냐 하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뭐, 이거 뭐, 끝이 없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지옥이죠? 그죠? 애들한테, 너 왜 직장 가지려고 그러니? 뭐, 장가 가야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패러다임에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직장이란 내가 배운 것을 쓸 수 있는 곳. 직장이란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 마지막에 직장이란 내가 배운 것을 써서 자아 실현할 수 있는 장소.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의미예요. why. 그래서 내가 일을 한번 잘해보자. 누굴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뭘 할 거냐? 내가 이 조직에서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올바른 일을 해야 돼. 이런 올바른 일, 미션을, 과업을 찾고요. 세 번째는 how, 효과적으로 올바르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일을 명확히 하는 것.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너 지금 뭐해?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잠깐 한 10초 동안, 30초 동안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잘 안 나와요.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자기 사장님이 딱 탔어요. 사장님이 요즘 무슨 일 해? 하고 있을 때 1분 30초 동안에 자기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얘기할 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저 친구 자기를 명확히 하고 일 잘하구나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 경험 얘기하겠습니다. 좋은 경험 얘기하면 잘난 척한다고 그러니까 실패한 경험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부장 때 대학원을 다녔거든요. 연세대학교 산업교육학과 다녔는데 그때 부장 때예요. 현대인재개발은 부장 때.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저희 교수님이 저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조 부장은 기업교육을 오래 했으니까 기업교육이 왜 하는지 한번 뭘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시겠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근데 머릿속에 많은 게 있죠. 근데 간단하게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뭐 아는 거 막 얘기했어요. 저도 얘기하면서 창피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을 딱 끊더니 다음 시간에 많은 생각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기업교육을 왜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한번 준비해서 발표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 리플렉션, 제 생각은 내가 잘 몰랐던 거예요. 왜 하는지 모르고 열심히 한 거예요. 왜 하는지 모르고. 그때 기업교육을 왜 하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부장 때 처음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석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 힘이 굉장히 크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 일을 명확하게 너 무슨 일 하고 있어? 물어볼 때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자기 한번 반성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일이 뭔지 명확하게 하고요. 목표.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드러커 교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강점을 가지고 일하라.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우리 좀 쉴 때 내가 직업이 뭐냐 할 때 저는 강사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저는 강사가 아니에요. 저는 직업이 뭐냐 그럴 때
코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남을 도와주는 코치. 그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강의도 합니다. 한 달에 한 두세 번 하거든요. 대학교 강의 말고 일반 강의. 할 때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을 이렇게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막 유머러스한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게 강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유머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노력을 해서.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썰렁해져요. 왜? 그건 내 강점이 아니니까. 제 강점 얘기하는 겁니다. 제 강점은 논리적이고 감성적으로 얘기하는 강점 갖고 있어요. 끝난 다음에 제가 음악 멋있게 들어드릴게요. 그건 내 강점이에요. 그래서 같은 강의를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할 때 그 효과가 더 난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어떤 스타일로 할 것이냐. 내 강점이 있을 겁니다. 공부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책을 열심히 봐서 혼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남의 얘기를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그 스타일에 맞춰서 공부를 시켜줘야죠. 더 나가서 조금 더 확대해서 간다면 애들을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칠 때도 맞춤식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애는 얘기를 통해서 공부 잘할 수 있지만 어떤 애는 책을 통해서 공부 잘할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내 강점이 있을 겁니다. 드러커 얘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급한 상황에서 일 못해요. 아주 안정적인 상황에서 일을 잘해요. 다 다릅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나는 잘 쓰는데 잘하느냐, 잘 말하는 게 강점이냐. 여러 가지 강점 많습니다. 강점은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예요. 내 강점이 뭔가 찾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지? 내가 하고 싶다는 것은 내 재능에 근접한 걸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가지고 일을 하면서 해보니까 남들보다 더 성과가 잘 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자꾸 하면 더 호기심이 생겨. 그리고 그 일을 하면 내 가슴이 뛰어요. 이게 강점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강점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남들이 보는 시각도 중요해요. 남들한테 물어볼 때 내 강점이 뭔데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면 얘기해요. 매치가 된다면 그게 강점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은 그게 강점인지를 확인하고 강점이라면 그 다음에 뭐냐면 강점을 강화시키는 단어. 저 같은 경우가 만약에 강의를 한다면 논리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강점을 강화시켜서 하는 것들. 제가 다음에 만약에 교육할 기회가 있다면 제가 기타를 잘 칩니다. 제가 기타를 가지고 와서 이제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갈등 관리에 관한 그 강의를 한다면 그 옛날 7080 시대에 솔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나. 그 노래를 딱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사가 갈등 관리, 갈등에 관한 그런 얘기를 나타내는 얘기거든요. 멋있죠? 딱 멋있게 하고 나서 내 노래보다 이 가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다 하면은 말이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모두가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경영. 시간 경영은 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매일 통합하는 거거든요. 통합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합니다. 9시부터 10시 2시간 일. 저 오후에 3시부터 4시간 일. 이렇게 하루에 4시간을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러고 일을 합니다. 2시간, 2시간이라고 그러면 실제 2시간을 해야 되는데 뭐 앞에 시작할 때 뒤에 끝날 때 하면 현실적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밖에 못 한대요. 시간 통합이라는 얘기는 묶으라는 거거든요. 집중, 묶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시간에 하래요. 저는 새벽 5시부터가 제일 저한테는 정말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고요. 집중되는 시간이에요. 전 지금도 무슨 일이 있다면 5시부터 한 2-3시간은 제가 모든 걸 끄집어내고 많이 일을 하거든요. 그게 시간 통합입니다. 통합을 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시간에 하게 되면 이게 효과가 무지하게 많이 나는 게 이런 일들. 자,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들은 워크스마트에 관한 얘기를 오늘 하지 않았지만 지식 전문가의 대표적인 분, 워크스마트의 대표적인 분은 드러커라고 한다면 그 드러커가 되기까지 일과 지적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드러커 교육을 할 때 이게 나온 얘기를 종합하고 한다면 이런 얘기, why, what, how를 내가 생각할 때 참 좋겠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만점이고요. 끝내고요. 제가 멋진 노래 하나 들을 텐데
여러분들 You Raise Me Up 알죠? 그 노래를 틀어드릴 텐데 이렇게 하세요. You Raise Me Up을 You를 뭐 You도 좋고 I Raise Me Up도 되겠네요. 내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또 I Raise You Up도 됐겠네요. 그런 관점에서 내가 제목이 You Raise Me Up More Than I Can Be 이렇게 나오죠. 내가 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도와준 그런 것들. 나를 도와주고 남을 도와주고 거꾸로 이게 공헌이거든요. 직장 일 끝내시고 굉장히 힘드실 텐데 이렇게 열심히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